자, 이제 그 기말고사도 대비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201페이지 비유동자사부터 정리 한번 해보죠. 뭐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지금 푸는 거 중심으로 뭐 전부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문제 푸는 거 중심으로 해서 시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수가 40개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자, 1번 문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옳죠. 이건 옳은 표현이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약간 이제 이번 지문이 조금 이제 좀 정제가 덜 됐는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사용했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산으로 각각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각각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는 경우, 자, 이때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연수 증가 또는 자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옳은 표현이죠. 자본적 지출 맞죠? 자, 맞는 것이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유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이게 이제 틀렸는데 여기서 이제 새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 문제가 언급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데 만일에 그 새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원래 건물 취득 당시에 건물이 계상이 되겠죠. 자, 건물이 계상이 되었다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건물을 제거시켜 주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공장의 장기 신축 공사 도급 금액 중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차변 계정이 등장해야 될 거. 자, 일부를 선급했다. 이건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된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상당히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600만원에 일괄 구입했습니다. 자, 구입 시 건물의 공정시장 가치는 200만원이고 토지의 공정시장 가치는 600만원이다.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대 3이죠. 자,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로 기록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600만원 중에서 자, 토지가 3이고 건물이 1이죠. 자, 그러면 건물이 결국에는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괄 구입 가격 600만원에다가 곱하기 150만원을 더 해야 된다. 15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봅니다. 똑같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건데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야 할 요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자본적 지출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자산화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된다. 옳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것도 옳은 표현이죠. 자,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야 됩니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자, 매기간 반복적으로 지출된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선비, 정기적 수선비 이런 것들이 매기간 반복적으로 지출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비용화 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봅니다.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을 가장 적절히 기술한 것입니다. 자, 가장 적절히 기술한 것은 일단 뭐예요?
체계적이라는 표현과 기간 배분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이야기 나오면 합리적 배분, 뭐 기간별로 기간의 어떤 체계적 배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연수학계법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액법으로 삼각한 결과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연수학계법을 적용했다 한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되겠는가? 자, 1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봅니다.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표현부터 한번 볼까요?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가감시킨다. 옳은 표현이고, 내용연수가 만료된 유형자산은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으로 보고한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 중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운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특별 손실로 보고한다. 이게 틀렸죠. 네, 운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특별 손실이 아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떤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계속 계상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휴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자체가 계상이 안 되죠. 자, 17번은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18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인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죠. 자, 근데 적어도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시도공가가 150이고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장부가액이 30만원짜리였죠. 자, 이것을 50만원에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어떻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비품 150짜리가 나가고 감가상각 누계 거기에 딸려있던 120만원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잡혀있던 120이 차변으로 가고 현금 50만원 받은 거 차변에 계정을 정리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원이 나오더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풀이형 내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쪽이죠. 232페이지부터 봅니다. 232페이지 맞나요? 맞죠? 투자자산까지 비유동자산에서 지금 비유동자산에 지금 232페이지에 자, 1번 보면 다솜은 일단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2016년 9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장주인 주식회사 연소의 주식을 100주, 요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했다. 자, 일단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200만원이 되겠고, 이는 동사 유통발행 주식수의 5% 정도이며 거래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주식 대금 200만원과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10만원도 현금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다죠. 일단 대변에 와야 될 것은 전부 다 당좌예금 210만원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럼 5개 전부 다 대변에 당좌예금 210만원이다. 자, 문제는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 적극적인 능력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자, 단기가 아니니까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유할 능력,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 이런 표현도 없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나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가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됩니다. 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자, 기간 자체가 길죠. 만기 투자자산일 거고, 비업무용으로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업무용으로 장기 시세 차익.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사채에 투자자산 들어가겠죠. 자, 4번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다. 자,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업권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지금, 자, 8번 보시죠. 8번.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자,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 상각 연수는 법정 내용 연수 또는 경제적 내용 연수 중 더 뭐라고 되어 있죠? 더 긴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우리가 8번 같은 경우에 답이 1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더 긴 기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뭐 최장해봐야 20년이죠. 시도원가에서 직접 차가하는 직접 상각법으로 처리를 하고 회계기간 중 취득한 경우라도 통상 1년 기준으로 상각하고 광업권, 어업권 등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상각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풀어볼 수 있겠죠. 10번 문제. 자, 뭐 11번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종류만 제대로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정도도 9번, 10번 정도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채 부분이 되겠죠. 자, 사채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복잡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2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사채가 할증 발행되느냐, 할인 발행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산 세무나 또는 전산 회계 그다음에 뭐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사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할인 발행이냐, 액면 발행이냐, 할증 발행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 자, 왜 할증 발행됩니까? 할증 발행된다는 얘기는 사채 권면액보다도 큰 금액, 사채 권면액보다도 큰 금액을 받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채를 취득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렇겠죠. 뭐보다?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채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는 8%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 사채는 10%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할증 발행을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사채를 이제 그 수요자들에게 이제 정리를 뭐 채권자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사채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되었다면 그 초과 유입된 현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초과 유입된 거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되겠죠. 자, 사채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기간 이제 할인 발행도 마찬가지지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각액을 이자 비용에서 사채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산하는 회계 처리를 하더라. 결국에 그 최종 만기에 도달하게 되면 사채 액면액과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렵다고는 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계산형 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사채가 할증 발행이 되었습니다. 정액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기간 계상되는 사채 이자 비용은 자, 정액법이 적용되었을 때는 매기간 일정합니다. 자, 근데 위의 문제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매기간 계상되는 사채 이자 비용. 자, 할인 발행된다. 할인 발행됐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점점점 가산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이 점점점 커집니다. 왜? 그게 가산을 한 데다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니까 그 상각액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져서 결국에 그 큰 금액을 최종적으로 가산을 하니까 액면액에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자, 8번 문제 봅니다. 상원주는 2008년 1월 1일에 이자율 9% 액면가 20만원인 사채를 187,702원에 발행하였다. 이때 사채 여시장 이자율은 10%고 만기일이 2017년 12월 31일이며 매년 12월 30일에 이자가 지급된다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원 주식회사의 2008년 12월 31일에 이자 지급과 관련된 적절한 분계는 어떤 거냐? 이거 간단하죠. 지금 2008년 1월 1일인데 만기일은 그렇고 지금 언제 거 구하라 했습니까? 2008년 12월 31일이니까 처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발행가액 187,702원에다가 뭘 곱한다? 유효이자율에 해당하는 시장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187,702원에 시장이자율 10%를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은 18,770원이 되겠고 현금은 얼마가 나간다? 액면가 20만원 이자율 9%를 곱해서 18,000원이 나오고 나머지 77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고 14번 문제를 갑니다. 자, 다음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을 하라고 했죠. 이자 비용 56,000원, 현금 5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6,000원입니다. 자, 일단 사채 이자를 액면 사채 권면액에 있는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 이자 5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까지 가산한 것을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사채 이자 5만원 현금 지급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00원 상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이 일단 그 전에 다 상환이 되고 나서 지급기한이 1년 내로 도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 차입금은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되는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17번하고 자꾸 이제 17번과 관련돼서 쭉 연결하는 문제인데, 자, 17번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17하고 연결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자, 선진은 7월 1일 사채 액면 총액 1,000만원을 액면 발행하고 납입금은 액면 발행했다. 그죠? 액면 발행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당좌 예입했습니다. 자, 그럼 당좌 예금 1,000만원 증가되어야 되겠죠? 대변에 사채 1,000만원 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17번 간단하게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문제 17번의 사채와 관련해서 결산일 12월 31일 해야 할 분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1,000만원에다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게 상환기간 3년 연이자율 5%라고 했는데 딱 50만원은 1번, 2번을 찾으면 안 되겠죠? 왜? 7월 1일날 발행했으니까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고, 실제 지급했습니까? 지급하지 못했다. 언제 지급하는데 이자 지급이 연 1회라고 했습니다. 연 1회라면 12월 31일이 아니라 언제? 6월 31일이 될 것이다. 6월 30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25만원, 미지급 이자 25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결해서 19번까지 보죠. 19번 청구는 문제 17에서 주선진이 발행한 사채 10권을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자, 주선진이 발행한 것을 일시적 목적으로 청운이 지금 보유했다는 거죠. 자, 일시적 보유 목적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등장을 시킨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변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등장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등장한 게 3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문제 19번의 사채와 관련해서 청운이 결산일인 12월 31일 날 해야 될 분계는, 자, 이때 청운 입장에서 청운은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을 계산해야 된다. 이자 수익 지금 5%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1번, 2번, 5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일단 25,000원이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3번과 4번이 지금 이자 수익 대변에 잡혀있죠. 25,000원. 자, 이거 받았다 못 받았다. 자, 이것은 이자 지급일이 1년에 한 번인데 6월 30일이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12월 31일이죠. 그래서 4번 미수이자 25,000원, 이자 수익 25,000원 이렇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22번 문제 봅니다. 일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건 결산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 의무가 도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의무가 도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5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3번은 뭐 어려우면 안 보셔도 된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5번 이제 이건 뭐 24번하고 5번을 볼게요. 24번, 25번. 24번 다음 자료에서 사채 1차 연도 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기말 분계. 자, 뭐 우리가 뭐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 1차 연도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쉬운 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발행시 현재 가치가 96만 원이고 익명가액이 100만 원이고 표시이자율이 7%, 유효이자율이 9%다. 간단하죠. 96만 원에 9%를 곱한 금액 이자 비용 86,400원을 계산하고 현금은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익명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00만 원의 표시이자율 7% 현금이 나가고 차이가 나는 16,400원은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허초는 2019년 1월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2019년 말 주허초가 계상할 사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은 얼마냐? 뭐 같은 맥락의 문제죠. 자, 발행시 현재 가치 95만 2천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 유효 이자율 1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은 11만 4,240원이 나온다. 뭐 이게 좀 책이 얇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공부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지금 몇 가지 풀고 있는데 별로 이야기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 8에 이제 자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본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잘 하라고 했었는데, 뭐 잘 하시겠지만, 자, 1번 주식회사의 자본이란 되어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주주지분을 의미한다.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3번 보통주의 액면 발행 초과액. 이게 뭡니까? 액면 발행 초과액. 우리 계정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해서 뭐다?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를 한다 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본 잉여금 또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감자 차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그 뭐 계속 자본 잉여금과 관련해서 주발총,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건데, 자, 액면 발행 초과액은 액면 초과 발행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했었죠.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해당되고 감자 차익 해당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해당되죠. 자산 수정이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니까 9번 문제 봅니다. 똑같은 맥락의 문제죠.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법. 지금 답은 4번이 되겠죠. 감자 차익은 뭐가 된다?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자본잉여금이 된다. 자, 결손금의 처리 순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처분이익잉여금, 그리고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적립금, 그 다음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실질적 증자냐, 형식적 증자냐, 또는 형식적 감자냐, 실질적 감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다? 실질적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면 실제 어떤 자금의 유출입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식적 증자 또는 형식적 감자, 이것은 자본의 유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 증자나 형식적 감자라는 것은 자본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거 알아두고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실질적 증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 자, 뭐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출자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 조금 밑에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실질적 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15번입니다. 주식의 매입소가 현금 움직였겠죠. 2번 현금에 의한 자본금 감소 맞겠죠. 현물에 의한 자본금 감소 맞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죠? 현금이나 현물, 주식의 매입소각은 자본의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 감자가 될 수 있지만 주식의 병합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자본이나 총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 총자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총자본의 변동도 없다.
단지 주식을 쪼개고 주식을 합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병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 감자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볼 건데 14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4번, 17번 문제 같은 맥락의 문제다. 잠깐 쉬었다가 14, 17을 보도록 할게요.